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많이 들어봤죠? 코딩할 때 여러분들 활성함수라는 거예요. 자, 활성함수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봐봐요. 아까 뭐 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경향석 예측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보세요. 손실함수라는 게 뭐냐면 오차를 만들어준 함수가 손실함수예요. 자, 오차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바로 손실함수입니다. 그 손실함수를 찾아서 그다음 손실함수와 경사하관법을 통해서 손실함수 오차가 가장 적은 선형을 찾을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수능 성적이에요. 9월 모의고사 성적에 따른 수능 성적인데 그 자료들이 보시면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자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자,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선형으로 예측합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서 선형으로 우리가 그 추세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자료들은요. 선형 자료, 즉 일직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보다는 네, 곡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얘를 판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선형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형 자료를 이제 예측할 때 비선형 자료로 비선형으로 꼬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활성함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활성함수를 그냥 코딩해서 그냥 내가 활성함수를 찍으면 되죠. 뭐 시그모이드 함수를 찍든지 탄젠트 함수를 찍든지 어떤 함수를 내가 활성함수로 정할지 여러분들은 코딩할 때는 그냥 선택할 거예요. 선택하는 것 따라서 예측 결과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게끔 고민하게끔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학습하게끔 만드는 함수가 바로 활성함수라는 거예요. 자, 이 활성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수능 성적이나 9월 모의고사처럼 복잡한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선, 이 선형만 가지고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비선형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예측해야죠. 비선형으로 이렇게 예측해야 됩니다. 성적이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추세선은요. 뭐밖에 없었어요? 선형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입력해 줄 수 있는 건요. y는 ax, b라는 이런 추세선밖에 못 만들어줘. 근데 이걸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이렇게 꼬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하관법을 적용하려면 얘들아 우리가 경사하관법을 적용하려면 함수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이 b도 사실은 정해지는 거냐 편향성이라고 해서 b를 편향성인데 이건 자료가 수치가 어디 위에인지 아래인지 있는지에 따라서만 그 평양만 결정해서 b는 딱 정해집니다. b를 먼저 정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a 값이에요. 기울기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a 값을 정해야 되는데 그 a 값을 정하는 방법이 경사하관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직선만으로 추세선을 판단하게 되면 9월 모의 성적 가지고 수능 성적을 제대로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활성함수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이제 뭘 하냐면, 네, 알고리즘에서 뉴런이라는 걸 주는 건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여기 원래 인풋 값이 있고요. 여기 이 뭐라고 합니까? 네, 숨겨져 있는 값을 주는 데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은닉층이요. 네, 뭐라고요? 은닉층. 은닉층 맞아요. 은닉층이라 가지고 그죠? 은닉층이 가고 여기 출력층이 있어요. 그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력층에다 값을 넣어서 우리는 가중치들을 줘요. 맞죠? 가중치들을 줘서 그거를 이제 값을 계산해서 은닉층으로 넘겨줘요. 그럼 은닉층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럼 은닉층으로 넘겨줘서 이제 판단하는데 요 새로 만들어진 인계값인데 요거를 다시 어디다 넣어주냐면 새로운 함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fx라는 함수.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활성함수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중치를 넣은 값들을 계산한 값을 다시 입력을 해서 그걸 넣어주는 활성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활성함수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선형함수를 비선형함수로 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말로만 설명하니까 대충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표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 9월 성적이 있고요. 자, 6월이 있습니다. 9월 성적을 자, 6월 모의고사 성적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9월 모의고사 성적 X2라고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은닉칭이 있을 거예요. Z1과 Z2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입력해서 여기 가중치 W1, W2를 가중치를 줄 거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여기는 W3, 여기 W4를 써서 가중치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출력층을 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아웃풋을 줄 건데 여기도 가중치를 줘야겠죠. 어떤 가중치를 줄까요? 예를 들어서 W5, W6이라는 이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네, 이 값을요. X1에다가는 여기 Z1으로 가는 값은 Z1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Z1은 자, 많이 봐서 할 건데 X1에다가 W2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1에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W1 가중치 먼저 W2를 곱해서 X1이 될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자 요쪽은요. 위에 들어가는 값은 W1 곱하기 X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2에 들어오는 값은 뭐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죠. W3에다가 X2를 곱하고 그 다음에 W4에다가 X1을 곱해서 더한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출력값은 뭐냐면 W5랑 W6을 곱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Z1에다가 W5를 곱하고 Z2에다가 W6을 곱해야 되는데 한번 써줄게요. 자, Z1에다가 W5를 곱하면 W2 X1 더하기 W1 X2 이렇게 되고 더하기 자 W6에다가 W1 X2 더하기 W4 X1 이렇게 계산할 건데 자, 이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냥 일단 설명을 들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결국 뭐냐면요. 자, X1인 값들만 다 한번 묶어보면 X1인 여기 있죠, X1. 자, X1만 묶어내면 앞에 적당한 뭐가 오냐면 W2, W5 좀 뒤로 띄워쓸게요. 더하기 뒤에 X1 있는 게 W4, W6입니다. 그 다음 여기 X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건요. 뭐가 냐면요. 뒤에 건 네, WX2는 이렇게 곱한 거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곱한 게 X2 이렇게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자 W5, W1 더하기 W6, W1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봐봐요. 출력이 나온 출력물을 잘 보세요. 자, 이 출력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그냥 선형 예측으로 우리가 활성함수라는 걸 입력하지 않게 되면요.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중치만 곱해서 나오는 출력물이 되면 결국 얘의 값은 적절한 하나의 상수가 되고 얘도 적절한 하나의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큰 W 뭐 7번이죠. W7의 X1 더하기 W8의 X2라고 선형으로밖에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가지 노드를 거쳐봐야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곡선으로 만들어주고 편향성을 비선형으로 꼬아주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활성함수라는 활성함수를 통해서 선형을 비선형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때 가중치를 주면서 선형함수를 비선형함수로 이렇게 꼬아주게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활성함수라고요. 즉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선형적 예측 모형과 비선형적 예측 모형이 있는데 수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진리표와 논리회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진리표를 옛날에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리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X1 값과 X2 값을 대입할 거예요.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고 이게 출력층이에요. 요게 입력층이고 요게 출력층이면 노드가 하나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00을 AND는 뭐냐면 AND라는 사실인데 이게 AND 논리예요. 논리 AND 회로는 둘 다 뭐여야 되냐면 둘 다 참이어야 해요. 둘 다 1이어야지만 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회로 보시면 스위치가 둘 다 켜져야지만 스위치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논리합 회로예요. 병렬 연결하고 비슷하죠. 논리합은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스위치가 ON이 되어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컴퓨터가 요 두 가지 논리곱이나 논리합은요. 선형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선형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네, 평행성이 판단이 가능해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걸 x 값이라고 하고요. 요걸 y 값이라고 할게요. x1, x2로 갈게요. 요걸 x1 값. 잠깐만요. 요게 x1 값. 요게 x2 값이에요. 그러면 사실 0,0은 여기 있죠. 그 다음 여기 0,0, 여기가 1,0이죠. 1,0, 여기가 0,1, 여기가 1,1이에요. 자, 만약에 이게 논리회로 중에서 AND라고 칩시다. AND면 누구만 참이에요? 얘만 참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죠. 그러면 선을 이렇게 선형 예측을 했을 때 이렇게 예측하면 아, 이 선보다 위쪽에 있는 건 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거짓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선형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컴퓨터한테 너한테 판단해라. 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눠야 되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판단하게끔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선형으로만 가지고도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베타적 논리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만 참이고요. 둘 다 같은 값일 때는요. 0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 있냐면 우리 집에서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이거 많이 쓰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현관이랑 우리가 현관에서 우리가 불을 켜고 그다음 안에 거실에서 불을 켜고 스위치가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안쪽에서도 끌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도 끌 수도 있고 둘 다 동시에 온이면 꺼지고 아니면 둘 다 동시에 오프이면 또 꺼지고 한쪽에만 온이어야지만 스위치 켜지는 거 있죠. 왜냐면 안방불을 나가다 끌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온이 되는 거야. 왜냐면 한쪽은 온되고 한쪽은 오프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스위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온이면 내가 나갈 때 집에서 나갈 때 여기도 온으로 틀어버리면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스위치를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판단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타적 논리 합인데 자 얘를 컴퓨터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보세요. 00이죠. 여기가 10이죠. 여기가 01이죠. 여기가 자 1입니다. 11. 여기 1,1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명령을 해. 야 이거 경향성 예측해봐. 뭐 참인 거하고 거짓인 거하고 컴퓨터한테 구분해봐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얘들아 참인 건 어디냐면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야. 얘는 거짓이고 얘는 거짓인 거야. 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컴퓨터가 판단을 해야 돼. 선을 그어봤어. 이렇게 걷는데 어씨 위쪽은 참도 아니고 선이 좀 느린데요. 위쪽은 참인 것 같, 거짓인 것 같았는데 아니야. 여기 참이짜리 하나 더 있지, 그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거야. 컴퓨터가 아 예측이 안 되네. 미치겠지? 이렇게 그어봤어. 그랬는데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선형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선형이 필요한 거야. 비선형, 즉 꼬아주는,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활성함수입니다.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걸 곡선으로 만들면 요렇게 추세선을 요렇게 꼬아주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추세선을 꼬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1차 함수를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꼬아줄 수도 있고 탄젠트 함수처럼 꼬아줄 수도 있고 더 복잡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꼬아주는 게 누구냐고요. 그게 활성함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활성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활성함수가 들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얘가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는요, 자료가 무지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루는 자료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오렌지라는 프로그램 한번 써보신 친구들 있죠? 수업했죠, 이미? 오렌지로. 오렌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경향성 예측을 한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측해보셨죠? 그죠? 예측할 때 여러분들 오렌지 프로그램 제가 이게 저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안 가져왔는데 오렌지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 판단하는 그 모형들이 있어요. 모델들이 있죠. 자료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캡처한 걸 제가 원래는 정영석 선생님한테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지금 깜빡 안 받았는데 다음 시간 오돈철 쌤한테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자, 오렌지 보면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모델들이요, 어떤 모델들이면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모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탄젠트 모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 모델들도 있어요. 즉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곡선 위아래로만 올라가면 되잖아. 그다음 뭐 집값 같은 경향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네, 요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판단하는 게 좋겠죠. 그죠? 집값을 경향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 모델들이, 예측 모델들이 각각 갖고 있는 뭐가 있냐면 활성함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 예측 모델들을 다 보시면 그 각각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활성함수들이 있어요. 그럼 그 활성함수들에 따라서 선형을 어떻게 할까요? 비선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어떤 활성함수를 쓰면 이런 식으로 곡선을 꺾어줄 수 있고 어떤 활성함수를 쓰면 아예 원 형태로 곡선을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활성함수를 쓰면 완전 뭐 S 지그재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활성함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료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따라서 어떠한 활성함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오차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아요.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건 뭡니까? 어떠한 예측 모델을 사용할 거고 어떠한 활성함수를 사용할지를 우리는 클릭만 해주면 나머지 판단은 누가 한다? 네,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계산도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성을 예측해서 오차값이 가장 작은 걸 수치를 나와주죠. 오렌지 프로그램 보면 오차 나오잖아요. 그죠? 오차가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측 모델로 걔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활성함수인 겁니다. 활성함수가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수학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용만 잘하시면 돼요. 사실은 봐봐. 그 다른 선생님들도 저한테 해달라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활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손실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요 세 가지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자 손실함수는 뭡니까? 자 우리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컴퓨터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 예측이에요. 판단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세돌 바둑한 거 있죠. 바둑.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걔도 뭐 했을까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스스로 뭘 한 걸까요? 추세선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추세선을 결정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뭘 결정하는 걸까요? 네, 이거요. 추세선 결정하는 겁니다. 추세선. 추세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추세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한테 입력해 줄 수 있는 추세선은 뭐밖에 없다고요? 1차 함수밖에 없어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1차 함수만 가지고는 추세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다양한 생각을 하잖아요. 알파고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추세선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바둑을 둘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세돌이 예전에 기억나죠? 완전 엉뚱한 데다가 수를 둬버리니까 얘가 추세선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그건 뭡니까? 자료의 부족이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또 인공지능이 그때 어떻게 했어? 알파고가 반복을 하니까 그런 변수도 자기가 뭐 했어요? 학습을 했죠. 그건 뭡니까? 자료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료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추세선을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추세선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막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막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야, 너 다음 경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인원이 이만큼 됐어.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줄 테니 자 코로나 환자가 더 많아질지 작아질지 판단해. 그럼 내년에 내가 백신을 준비할지 말지를 판단할 거야. 인공지능한테 시키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선형적 추세선이 아니죠. 뭡니까? 비선형적이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선형을 예측하려면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입니다. 그럼 비선형이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은닉층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인공지능한테 공부를 해라. 그럼 은닉층이 많이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얘들아, 은닉층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은닉층이 하나밖에 없으면 추세선이요. 갔다가 한 번만 꺾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닉층이 하나 있으면 한 번 꺾이는 거야.
은닉층이 2개 있으면요. 2번 꺾이는 거죠. 은닉층이 3번 있으면 3번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은닉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이 공부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꺾을 수 있는 횟수가 많겠죠. 꺾을 수 있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더 자연스럽게 꺾일 겁니다. 그럼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에 맞게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닉층에서 그 곡선으로 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활성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함수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경향선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활성함수라는 얘기입니다.